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와 30분간 약식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짧은 만남을 가졌는데요. 네, 한일 한미 회담 그리고 순방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약식 회담이 있었습니다. 약 2년 9개월 만에 이루어진 회담인데요. 먼저 이번 회담의 성과를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2019년 이후에 이제 다시 새로 재개된 회담이라는 점에서 사실 정상들 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회담을 안 했다는 것이 사실 비정상적인 거죠. 정상화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이 첫 단추를 다시 닫겠다, 그리고 상징적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의미를 부여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유엔 총회의 계기로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당연했어요. 정상들이 다 모이는 상황에서 그리고 여러 채널로 양자로 만나는 채널 들이 많은데 만약에 안 만났다라고 한다면 배경이 뭐냐 이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길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방향성만 잘 확인했다라는 점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측은 지금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촉박한 그런 부분이 있고 대신에 이 현안 해결을 위해서 어쨌든 대화를 가속화하겠다라는 지침을 정상 간에서 일단 내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후속 조치가 뒤따르기 훨씬 더 쉬워지죠. 그렇게 되면 대화 채널을 다시 또 가동해서 바로 이제 외교부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대화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만나서 다행이었고 방향성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회담이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번 만남을 두고 우리나라는 회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간담이라는 또 표현을 썼습니다. 회담 대신에 이제 간담을 쓴 것을 두고 이게 정식 회담으로 뭐 인식하지 않겠다라는 일본의 인식이 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회담 전에 정상회담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일본에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간담회다라는 얘기로 이제 표현을 바꾸고 이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회담이냐 아니면 회동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시간차를 가지고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성과가 있었냐,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회담이다 또는 회동이다를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회동은 좀 짧은 인사였는데 약 30분 정도 만났다라고 한다면 짧은 인사를 치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성과도 좀 보면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계 개선을 하겠다라는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점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회동보다는 회담이 좀 더 가깝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미래지향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얘기 자체가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한국이 지금까지 추구해 왔었던 투트랙에 다시 돌아간다라는 얘기인데 과거 문제는 역사 문제는 물론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글로벌 현안 같은 것은 계속 병행적으로 또 추진을 해나간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특히 이번에 일본 측에서도 마스나 장관 같은 경우는 한일 협력이 이렇게 중요한 적이 없었다라고까지 반응하는 것을 보아서 일단 분위기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 정부가 쓰는 표현과 지금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번 회담을 바라보는 용어 자체도 차이가 있고 또 이 회담이 성사되기 직전까지도 많은 진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흔쾌하게 이게 합의됐다, 회담이 합의됐다 이렇게 밝혔었지만 일본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고 회담 직전까지 안개 속에 쌓인 상황이었었는데 일본 측에서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놓고 일본 내부의 사정과 연관돼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일본 측이 확정된 건 없다라고 계속 신중한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은 아무래도 정상 간 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무게감 때문에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뭐 자민당 압승한 이후에 아무래도 보수 성향의 그 목소리가 훨씬 더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은 뭐 한일 갈등 문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참여연 선거 이후에
그나마 좀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기시다 총리가 좀 발판을 마련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아베 총리가 집권하던 시기보다는 조금 더 유동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갈 여지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사안을 좀 봤을 때 굉장히 신중했다. 그리고 회담 전후로 철통 보안을 지켰다라는 말은 아직은 뭔가 공개할 만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안을 지켰던 것이고 아직 많은 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공개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 정부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양국 정상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를 비롯해서 현안 해결을 위해서 외교 당국 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국의 협의가 앞으로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도 되는 것인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지금 근본적으로 어프로치 자체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안 이 문제가 나왔지만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입장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65년에 그 합의서의 위반 사항이다라고 법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 법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요. 행정부가 입법부의 결정 사항에 관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적인 쟁점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게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접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을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언론 자체가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고요. 이번에 일본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면 한국 정부 나름의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을 해서 설명을 했다라고까지 일단 밝혔기 때문에 예. 어떠한 대안을 제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일본 내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문제를 만약에 받아들일 경우에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현실적인 해법을 이제는 찾아야 될 것인데 결국은 한일 청구협정의 유효성은 일단은 그대로 살려두되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조금 더 대안을 살펴보고서 예를 들어서 뭐 배상을 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한다던가 이제 정부와 그리고 민간이 이제 펀드를 이제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피해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조금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조금 구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한다면은 일단 도덕적인 우위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해결 방법은 계속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계속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해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나오는 방안 중에 하나가 한일 민간에서 참여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아니겠습니까? 앞서 있었던 박진애 교장관과 일본 외무부 장관의 회동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좀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를 접점으로 해서 뭔가 한일 간에 물꼬를 좀 틀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물꼬를 터야죠. 왜냐하면 지금 구조적으로 안보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본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사 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이 되고 그리고 정보 수집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방어까지 한미일이 모두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차원의 대화 채널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정상 간의 소통을 하면서 공통의 분모,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통의 분모를 찾아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정치적인 의지가 중요하겠죠. 1998년에 우리가 한일 21세기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정치적인 의지가 상당히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의 파트너십은 무엇이냐? 아무래도 인도태평양 파트너십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이번에 파트너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힌 만큼 이 중요한 핵심 멤버인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뭔가 협력하는 그런 구도를 계속 가지고 나간다면 아무래도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2년 9개월 만에 성사된 자리였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물꼬를 튼 한일 관계의 첫 물꼬를 튼 자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있을 어떤 회담에 대한 기대감들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군사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지난 정부 동안에
조금 다루지 못했었던 북핵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조기 경보 시스템을 위한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또는 이제 지소미아를 정상화시켜서 정보 공유를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채널들은 아무래도 국방당국 그 분야 차원에서는 상당히 진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미 정상간 환담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약 48초간 환담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뭐 영국 런던을 포함하면 3차례 만났는데 당초 기대했던 규모와 형식의 한미 정상회담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일단 미국에서 밝힌 것은 회동, 이거야말로 회동이다. 그 언더 마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사이드 라인에서 잠시 만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한국 대통령만 그렇게 만났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 마크롱 대통령도 잠시 만나서 우크라이나, 이란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도 마찬가지로 총회 기간 동안에 잠시 사이드 라인에서 만나서 중국, 러시아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만 그렇게 이제 대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번에 글로벌 펀드 회의가 있었어요. 예. 제7차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사실은 일정에도 없는데 초청을 해서 이제 만나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가장 큰 행사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미국이 정부가 사실은 1,402억 달러 정도를 이제 모금을 하는 큰 행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짧게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정말 미국과의 관계, 이런 채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그에 맞는 어떠한 전략을 좀 잘 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펀드가 정말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기여금이 한 1억 달러 정도 되는 것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차원에서 일부러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고맙다라는 그런 인사를 했거든요. 만약에 한국이 그런 정도의 어떠한 긴밀한 관계를 좀 과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좀 전략적으로 미국이 지금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인플레이션이 감축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전기차 업계 우려를 또 설명을 하고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아무래도 중간 선거를 염두에서인지 계속해서 미국 우선주의 강정 기조를 또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 이후에 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좀 풀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간 선거에 지금 당장은 올인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에서 막바로 뉴욕으로 가지 않고 워싱턴을 갔었던 이유도 60분이라는 인터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때 강조를 했었던 것이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다라는 선언이었거든요. 왜 하필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해야 됐었느냐. 결국은 코로나가 지지율을 잡아먹었어요. 발목이 잡힌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여러 구조개혁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었고 이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면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가서 아무래도 선거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는 것인데 선거가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경제 재건에 달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중심의 어떠한 구도를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호전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동맹국 간의 어떠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예. 제가 보기에는 내부 사정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국내적인 현안 처리하는 것들이 가장 먼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국내 상황을 챙겨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짧은 만남에서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국산차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충분히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네,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외교적인 표현이죠. 사실은 이제 계속 협의하겠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 표명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 감소법은 물론 지금 외교부와 산업통상부가 이제 전기차 차별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자국
법령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 개정이나 아니면은 하부 예외 조항 같은 거를 만들어야지 어떠한 이제 고려 사항을 이제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예외적인 것들을 지금 당장에 고려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은 앞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계속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제무대 데뷔전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영미 캐나다 순방을 두고 국내 정치권은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각기 다른 반응을 내고 있고 아직 순방이 다 마치지 않은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상황들, 성과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 외교 무대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총회가 굉장히 이제 가셔서 직접 보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시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에는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제약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총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설을 하신 것 중에서 특징점이 분명히 있어요. 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이미지를 조금 더 나타내려고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아젠다, 특히 인권이나 기후나 보건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한국이 한 번도 문제 이제는 매몰되지 않고 뭔가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국가다라는 이미지를 조금 더 보여줬다라는 점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이제 코디네이션 문제는 조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는데요. 이 유엔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를 놓고서 국제사회에 좀 비난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금 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공세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동부전선에서 사실 탈환 시도가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시도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조금 변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레토릭이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것을 침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방어를 위한 동원령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했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비판 분위기를 그래도 의식은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실효성은 좀 글쎄요, 동원령을 과연 쉽게 빨리 할 수가 있을까?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도시에서는 동원령을 반대하는 시위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요. 이로써 뭐 인권 문제도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아마도 이것은 심리전의 일환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대내적인 메시지가 조금 더 클 것이고요. 좀 애국주의를 좀 자극한다던가 아니면은 군대의 사기를 높이는 그런 수준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